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에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신문하겠다는 거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 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제청 후보 관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재청을 미룬 것부터가 재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에서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원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대표로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의원이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강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진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의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바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5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 해병대 측이 최근 대이란 전쟁 여파로 군사력 운용이 제한돼 조정을 요청해와서 올해 훈련을 취소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 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 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다시 주목됩니다.
다만 북미가 먼저 움직일 경우 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부는 정부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대화 기류 조성 국면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 같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북미가 직거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문제인 만큼 이른바 한국 패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북미가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될 경우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 여화 성사 자체에 목표를 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협상 과정에 반영할지도 과제입니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행보와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페이스메이커 외교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강원도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미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당 외교 추진단을 바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해결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 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며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무기 개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틈타서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이후 전술 유도무기인 KN-23과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에 대한 시험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로 남한 전역을 겨냥했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특히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탄두의 전술핵인 화산 31을 실제로 탑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관련 시험을 지속해온 만큼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의 경우 2024년 이후 시험 발사에 숨을 고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무력 시위의 성격,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NG 시험을 완성하더라도 지금 중거리급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당분간은 발사하지 않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론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적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무시 전략,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청이 장미란 씨 실종을 계기로 실종 사건의 전산상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 이력과 수색 상황을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종결 시까지 과 팀장에게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수사상 보고 절차와 별개로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 혼자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장치를 두겠다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정보와 실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을 해제할 수 있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전산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뿐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 장기 실종건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제주 사건처럼 최초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신변보호 중 발생한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신변보호 기간 중 발생한 살인, 살인 미수 범행은 지난 2023년 4건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6건, 지난해에는 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건수는 모두 35,100여 건이었는데 33%에 해당하는 11,800여 건의 재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벌어진 복면 남성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산책로를 폐쇄했습니다. 경찰도 순찰 인력을 대폭 강화하며 예방 활동에 나섰지만 2달째 범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원 불명의 괴한이 침입해 통행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한 나체 상태 남성의 성추행 사건으로 뒤늦게 입구가 폐쇄된 겁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지만 당시에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행인 신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뒤 보안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산책로는 학생이 아닌 부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 이후 광역 예방 순찰대를 추가 투입했는데 지난 6월과 7월 2차례 신고 당시에는 지구대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 수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현장 순찰 인력을 눈에 띄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용의자 추적이 2달째 이어지자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도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뒤늦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CCTV와 DNA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 전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오후 6시쯤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늦여름 날씨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최대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이 확장할지 수축할지에 따라 폭염 종료 시기와 태풍, 가을 장마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기처설을 앞둔 늦여름, 한반도는 무더위와 비가 혼재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다시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비가 내륙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이런 가운데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위험 요소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초속 45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데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경계면을 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가을 장마 형태의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더해질 경우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기나긴 폭염의 끝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호우, 태풍까지 복합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의 기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예측과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산사태 발생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덮친 산사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기존 기술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경로 예측에 국한돼 왔으나
이번 기술은 비가 내렸을 때 산의 어느 지점이 무너질지에 관한 위치까지 미리 알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땅 밑에서 물이 이동하는 속도와 흙간의 점착력 등 한반도 전반의 땅속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 데이터까지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활용해가지고 그 단연간의 그 산지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평 지역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고 모의를 통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정확도가 90%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 땅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상하는 건데 연구팀은 지도 위를 약 25m 크기의 격자칸으로 나눠 정밀하게 산사태 발생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술을 GOP 등 접경 지역같이 험준한 산악 지형에도 적용해 군부대 내 산사태 방지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GOP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내년 장마 전에 장병 대피와 시설물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육군뿐 아니라 각종 지자체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강급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내년 지구촌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 장기 예보 책임자 애덤 스카이프는 현지 시간 20일 BBC 방송을 통해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 2에서 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1년간 지속합니다. 영국 기상청은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데 엘니뇨가 절정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엔 평년보다 3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8% 오른 53,277.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43% 오른 7,674.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4% 오른 26,180.4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 반등에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한 데 따른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병한 에볼라 사망자가 2,5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언론공보부는 지난 19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확진자는 5,290명으로 하루 전보다 8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516명으로 전날보다 40명 증가했으며 치명률은 47.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 5도와 성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백령도와 강원도 영월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 5도에는 최고 100mm, 그 밖에 중부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4.4도, 청주 25.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에도 덥습니다. 서울이 30도, 청주 33도, 전주와 창원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처서인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